미 국방부가 한미특수부대의 북한 요인 생포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북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은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 참여를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남매의 난 조짐이 커졌는데 오히려 관련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도 대규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69중 추돌 사고가 나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부업으로 공유 숙박 사업을 하는 직장인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공유 숙박 열풍, 그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유 숙박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너무 많아 불법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1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뺀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민주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제거작전,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가 오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제해왔던 김정은 제거작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수뇌부 생포 훈련 소식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에 탑승한 무장한 군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적의 주요 요인 생포와 사살이 주요 임무인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일명 참수부대인 대한민국 특임여단입니다. 브라보, 에코, 8, 5, 4, 5, 6. 척호병이 좌표를 불러주자 굉음과 함께 나타난 F-16 전투기가 목표물에 폭격을 가합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소음기를 단 소총으로 적을 제압하며 건물에 진입해 반격하려는 북한군을 사살합니다. 건물을 샅샅이 수색한 뒤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을 포박해 끌고 나옵니다. 지난달 군산기지에서 실시된 북한 수뇌부 생포 훈련 장면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당 영상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미군 특전 부대가 한국군과 연합으로 훈련한 걸 미 국방부 사이트에 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죠,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의 카다피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 교체나 지도자 제거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하지만 북한이 ICBM 발사 등 성탄절 도발을 언급하자 특수부대 훈련 영상 공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핵무기 위협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핵무기를 담당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어제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땅, 바다, 하늘, 육해공에서 핵공격을 퍼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사일 기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사관 문이 열리자 굉음과 함께 ICBM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최대 사거리 13,000km로 미 본토에서 30분 안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입니다. 바다에서는 거대한 핵 잠수함이 물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좌표를 입력하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물속에서 퉁가져 나오더니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한 개의 미사일에 최대 12개의 핵탄두가 탑재된 트라이던트2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이상의 위력입니다. 공군기지에서는 전략폭격기에 핵폭탄이 장착되고 스텔스기 B2, 하늘을 나는 요새 B-52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공중급유를 받는 B2는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핵폭탄 16발을 은밀히 투하할 수 있습니다. B-52는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 핵공격을 한 뒤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에서 핵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미국의 3대 핵무기들입니다. 미 전략사령부가 어젯밤 SNS에 올린 영상들입니다. 해당 영상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였던 2017년 미 국방부가 공개했던 것인데 북한에 경고하기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다시 꺼내든 겁니다.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s in Korea's fight tonight. 미국은 2년 전 검토했던 대북 군사 옵션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도발을 예고한 북한도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사일 동향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북한 앞에 놓인 선택지, 이동훈 기자의 전망 들어보시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미국 대신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성적인 사고력과 수치심이 있다면 차마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우리 정부를 푼수, 우둔한 짐승 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꺼내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한미 양국을 압박하고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은 평소보다 서너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도발 형태와 관련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방사포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눌려 고강도 도발은 당분간 자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창리에서 2차례 엔진 실험을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상이 오늘 북경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북한에 이롭지 않다고 경고했는데요. 구체적인 회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한중 정상이 북한에 대해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6개월 만에 만난 한중 정상은 예정보다 25분 긴 55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공개된 내용만 보면 양국 정상 모두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선 시 주석이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중국 언론에 보도됐다면서요?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보도인데요. 해당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한국은 홍콩 문제 등 신장 문제 등 모두 중국의 내정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홍콩 문제를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외교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청두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가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죠. 이번 영장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청구됐습니다. 영장심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입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적발했다면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감사실은 그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저도 올해 언론에 거부를 했어요. 조 전 장관은 또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는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과 처리 권한에 대한 남용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결정됩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의 구속도 권 부장판사가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이어 유 전 부시장의 구명운동에 관여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적폐냐.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사태 이후 공교롭게도 서울대가 성적 우수 장학금을 아예 폐지한다고 하자 학생들이 반발하며 올린 댓글입니다. 결국 학교 측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성적 우수 장학금 폐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건 학생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적 장학금을 없애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학생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회가 균등 측면에서 그 소득에 따라서 장학금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긴 한데 최소한의 좀 의욕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도중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자 휴학해버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손본 것 아니냐는 불신도 깊었습니다. 조민 씨 관련한 문제가 좀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당한 사유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성적 장학금 폐지는 조민 씨의 장학금 먹튀 논란과 무관하다던 학교 측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다 없애지 말고 남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중간 타협안을 찾아보자라는 것까지는 정해진 게 맞는데 서울대는 이번 주 안에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장학금 지급 기준에 성적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장학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3남매가 거의 균등하게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요. 남매 간에 서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매집이 예상되면서 오늘 지주사 한진칼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입장문이 공개되자마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예고된 오늘 한진칼의 주가는 전날 대비 20%까지 치솟아 4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오너 일가와 우호 지분 41.07%, 그리고 오너 일가의 부정적인 사모펀드 KCGI 17.29%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막내인 조현민 전무, 모친인 임형희 고문, 그리고 우호 세력인 델타항공이 어느 쪽 편에 서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오너 일가의 선택이 엇갈리게 되면 적대적인 KCGI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매 간 가족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엔 양쪽 모두 다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극단적인 가능성을.
특히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지분 다툼이 더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처리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은 막장 야합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막을 기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7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농성장 뒤편이 본회의장인데요. 지금은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만 앉아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의원들이 길게 늘어서 앉아 있었고 다른 의원들은 이를 피해 옆문으로 입장했습니다.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25일까지로 제한한 임시국회 회기는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회기 결정권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기를 결정하면 곧바로 예산 부수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내놓은 상태라 법안 처리는 줄줄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준비 중입니다. 네,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마지막까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전 정의당 등 야 3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잠정 합의된 선거법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과 똑같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진 구제용으로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담겨 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를 외부 견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정의당이 고집하던 석패율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구설에도 올랐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힘이 부족했다며 끝내 울먹였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동안 요구해온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심 대표는 말을 이어가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이렇게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석패율제 수용 불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상한선 적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을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발끈한 민주당이 석패율제가 사실상 심 대표 구제용이라고 저격하면서 심 대표의 협상력은 흔들렸습니다.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말이 달라진 사실도 드러나면서 개혁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석패율제도는 정당 공천 폐지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잘못된 대국민 약속이 될 것입니다.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입니다. 당내에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때보다 후퇴한 선거 법안에 심 대표 리더십에 상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목사님의 신성모독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보수진영 인사 500여 명이 참여한 국민통합연대가 출범했는데요. 바로 이분의 축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가. 당신 나가. 정광훈 목사 최근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죠.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심장마비로 데려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네, 전 목사 요즘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보수통합 모임에 또 초대가 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인가요? 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 목사 말고도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수 반동 작가로 찍힌 이문열입니다. 작가로서 혹은 문인으로서의 내 삶을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는 참 붓을 던지고 창을 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호 창립준비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자나 극우는 예사 발전에 별 도움은 안 되고 극자나 극우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의 연합체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저희들 피합니다. 네, 보수 통합은 알겠는데 무엇을 정확히 추구하는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네요. 네, 가뜩이나 한국당이 최근 너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심을 잡아줘야 할 보수 원로들마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의 극우화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받는 느낌은 사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메고 노조위원장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가겠느냐. 여기서 갑자기 머리띠를 맨 사장은 황교안 대표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 황 대표는 보수 통합뿐 아니라 중도를 끌어들일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점수 딸 일이 요즘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국당 지지율은 왜 안 오르는지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갈게요. 네, 낭낭 18세 투표 논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을 잠깐 듣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제목의 가수 서유석 씨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와 같은 제목의 칼럼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 여권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죠. 거기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칼럼니스트는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면 포퓰리즘 정치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일보에선 칼럼 제목을 비틀어 너는 늙었구나, 나는 젊단다 이런 기사를 올려서 선거권 인하에 반대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은 이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흐름을 모르는 정치 꼰대 같은 발언입니다. OECD 국가의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8세 이상으로 다 돼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학교가 난장판이 됐나요? 네, 여당은 오래전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만 18세 유권자들이 여당을 더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세계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00한 나라도 되는데 93%가 선거 연령이 18세 이상입니다.
기술체도 많고요. 아마 북한도 기술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자유선거와 북한의 선거를 비교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어쨌든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상당히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현재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낮추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20대 초반은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초반 출마자들의 참정권을 뺏으면 안 된다. 악법 폐지하라. 문제는 나이보다 정치적 소양이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나이에 걸맞는 정치적 소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법이 통과된다면 만 18세 새로운 유권자들 보란 듯이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겨울 유독 블랙아이스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수분이 살얼음으로 얼어서 검은 도로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죠. 12월엔 전국에 눈보다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많아서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좋은 수분 많은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에서 블랙아이스 추정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밤사이 이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화물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화물차에 받친 119 구급차 뒷문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새벽 5시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25톤 화물차가 다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화물차들 앞에 정차돼 있던 119 구급차까지 연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났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이 지역엔 2mm의 비가 내렸는데 그 여파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젖어있는 노면 같은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발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넘어졌거든요, 여기서 현장에서. 전남 순천에선 45인승 시외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초 출동했던 경찰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진술은 그때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면서 붙질 않았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하면서 주요 발생 지점에 열선을 깔거나 소금물을 살포하는 등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재로선 감속 등 안전운전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69중 추돌. 블랙아이스가 미국 고속도로에 만든 참사입니다. 이날은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차가 도로 한가운데에 뒤엉켜 있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을 이기지 못해 뒷바퀴가 들린 채 앞으로 세워진 빨간 트럭도 보입니다. 소방관들은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산처럼 쌓여있는 차들 위를 넘나들고 앞에는 유모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There's a car pile up. Oh my God. That's what happened. Good gracious. Look at that, man. 안개가 잔뜩 끼어 시야가 나빠진 상황에서 안개 속 수분으로 인해 도로 위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상황. 달리던 차가 블랙아이스 위에서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빠르게 돌며 앞에 차를 들이받았고 뒤에서 달려오던 차들도 충돌하며 69대의 차들이 첩첩이 쌓이게 된 겁니다. I was struck from the back, and to the extent that both of my airbags were deployed, I had instant whiplash. I was struck again about 6 or 7 times. I know I see cars just start piling up on top of each other. And then I was able to,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slam on my brakes, release them, and then able to stop right before the pop. 이 사고를 목격한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들이 놀라 앞차를 들이받으며 사고는 더욱 커졌습니다. Accident, but we do know that fog and icy road conditions were causative factors in this multi-vehicle crash. 차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던 일부 운전자들까지 계속된 충돌로 부상을 당하며 최소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블랙아이스 현상을 도로 위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이유, 아무리 조심해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도로가 되는 것을 미리 막는 수밖에 없는데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눈 쌓인 산악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합니다. 좌우로 비틀거리던 트럭이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 중 한 곳인 야마가타현에서는 겨울철 차량 전체 사고 중 약 22%가 블랙아이스 등 노면 미끄러짐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영상의 날씨에서 눈이 내릴 때 빙판이 되지 않도록 노면에 지하수를 계속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사고가 빈번한 터널 구간에는 도로 밑으로 열선도 깔았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일단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도도 그렇고 보도도 많이 깔려져 있어요. 최근엔 블랙아이스 정보를 주변 차량과 공유하는 위치 정보 시스템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構造物にもあまり影響がなくて、かつ凍結を凍るのを防止するという新たな材料を GPS 使ってその車の作業位置をですね確認して的確に指示できるように。 미국에서는 앞 차량의 과도한 헛바퀴와 미끄러짐 현상 등을 토대로 블랙아이스 지점을 알려주는 스마트 도로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You can imagine that if you suddenly had a warning that 1,000 feet ahead there was an icy patch, but you take advantage of their information. 운전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들에게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길을 걷던 행인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015년 일어난 서울 용산역 땅꺼짐 사고인데요. 행인들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주말에도 잇따랐던 땅꺼짐 사고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땅꺼짐 사고 전조 증상 분명 있습니다. 물컹했다. 지난 10월 포항의 도로가 5m 아래로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사고 전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는 땅이 물컹해 꺼질 것 같다며 전조 증상을 신고했습니다. 2015년 서울 강남 한복판 땅꺼짐 사고에서도 며칠 전부터 도로가 갈라졌다는 목격담이 있었죠. 최근 5년간 발생한 이 땅꺼짐 사고 원인을 보면 하수관 손상이 40.1%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사실상 문제였던 겁니다. 땅꺼짐 전조 증상 실험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상하수관에서 틈이 생기자 토양이 쓸려나가고 땅이 주저앉는데요. 땅꺼짐 전후로 영상을 잠시 돌려보죠. 낡은 상하수관에서 물이 새자 도로 표면 물이 차오르는 전조 증상이 발견됩니다. 지하 공사 중 지하수가 유출된 상황에서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 구멍이 뚫리는 전조 증상 역시 발견됩니다. 도로 인접한 건신주나 나무가 기울어져 있거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전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도로에 물이 고이고 물컹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땅꺼짐 가능성을 의심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맛은 좀 덜해도 건강을 위해 튀기지 않는 라면, 건면이 인기인데요. 지방 함량은 낮지만 나트륨 함량은 일반 라면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강하게 라면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의 라면 코너.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건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기름에 튀긴 일반 라면 대신 건면을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튀기고 볶은 음식이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인기가 많은 12개 건면 제품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의 지방 함량과 열량이 일반 라면보다 낮았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었습니다. 12개 제품 모두 한 봉지당 하루 기준치의 86%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었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기준치인 2000mg을 훌쩍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반 라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는 지방 함량이나 열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물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72%가량이 국물에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면 위주로 섭취를 하시거나 조리 시에 스프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합이 좋다고 소금기가 많은 단무지나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도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후식으로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라면에 나트륨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저희 회사 앞 청계천에는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오늘 큰 트리가 세워졌는데 이른바 담배꽁초 트리였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조형물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인도 위에 조형물을 세우곤 이음매를 맞추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KTNG 서울본사 앞에 담배꽁초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꽁초 트리는 사람들이 거리에 버린 이 담배꽁초를 모아 풀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5m 높이의 꽁초 트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담배꽁초 개수만 무려 7만 개가 넘습니다. 트리 재료로 쓰인 담배꽁초 50kg을 자원봉사자들이 모으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거리를 해와가지고 살짝 털어가지고 양질의 담배꽁초만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다시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햇볕에 말린 다음에 꽁초 트리를 만든 환경단체 측은 담배 필터에 들어간 플라스틱을 줄이라며 정부가 담배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리시면 이게 해양으로 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해산물 등에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꽁초 트리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불쾌감을 주잖아요. 눈에 보이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담배 버리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 결국 강남구청이 불법 조형물이란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고 꽁초 트리는 전시 2시간 만에 해체됐습니다. KTNG 측은 담배 필터는 대체제가 없어 다른 외국계 담배 회사도 다 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500억 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냈다며 이 돈이 적절히 쓰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혹시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솔깃하실 내용입니다. 요즘 부수입으로 공유 숙박 사업을 하는 2030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규제가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값비싼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공유 숙박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현지인을 통해 지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공유 숙박 열풍, 그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공유 숙박을 운영하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을 공유 숙박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하신 거예요? 제 살림이었었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나씩 꾸민 거고 손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건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그대로 활용해서 초기 투자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어가지고 집이 비는 날이 많았어서 처음에는 월세라도 충당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월세 2배 정도는 나오지 않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공유 숙박용 매물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용으로 그냥 보셔야 돼요. 따로 내놓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투룸이 나오면은 선생님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에어비앤비 가능한 매물이 되니까. 인기 지역은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매물이 거의 없어요. 찾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리스트 있을 정도로. 공유 숙박 열풍이 불면서 관련 컨설팅 강의도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 공소장 맛이 생각을 하셨어요? 한 개에서 2개하고 3개하고 잘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많이 물어봐요. 나 이거 준비 이거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알려주라 이렇게 해서. 요즘은 경쟁도 치열합니다. 에어비앤비 자체가 지금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쏟아가고 만들었고 이제는 좀 엣지가 있게 뭔가 특이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직장이 있는 2030 세대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뛰어들면서 공유 숙박 열풍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익숙한 2030 세대가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 운영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집주인이 반드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내국인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공유 숙박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내국인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69%인 202만 명에 달합니다. 제가 사는 집처럼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친구들끼리 모임 갖거나 놀기에 우리끼리 집중해서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취재진도 아무 확인 절차 없이 공유 숙박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쓰시면 너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관리사무소도 공유 숙박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여기 숙소 있는 거 모르셨죠? 무슨 숙소? 여기 개인주택에 사람들 샤워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여러 개의 공유 숙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몇 개 하고 계신다고요? 저쪽에 6개 하고 이쪽에 2개 샀었어요. 무허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만 딱 봐도 다 나오는데. 등록하면 좀 많아요. 새로 나오는 거예요. 무등록이니까. 관련 법만 있을 뿐 실제 단속도 유명무실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문화체육관광 문화 그쪽으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유위생법이나 보통 숙박 공유 같은 거는 저희 쪽에서 관할을 하진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의 공유 숙박은 연 180일간 내국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날이 커지는 공유 숙박 시장을 관련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총파업으로 난리인 이유, 수십 개의 복잡한 연금 체계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연금 개혁안 때문이죠. 반대가 심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 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폭죽을 흔들며 행진하는 시위대들. 노란조끼 시위대까지 가세한 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은 3주가 되도록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42가지의 연금 체계를 단일화시키는 개혁안에 반대한다며 사치의 상징인 루이 16세의 초상화에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합성시켜 조롱하고 트럭으로 실어온 2톤 거름을 길거리에 쏟아붓기까지 합니다. Macron, c'est ce qu'il dit à l'heure actuelle. Un message de faiblesse. C'est tout simplement remettre sur le tapis ce qui est social en France. Et donc écouter les véritables partenaires sociaux.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머리 손질과 화장에 8천만 원 넘게 지출하고 올해 초 대통령 전용 여름별장에 수영장을 짓는 등 호화 행보로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연금부터 셀프 개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2년 뒤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45세, 매달 받을 수 있는 2,500만 원의 연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부터 시작해 앞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된다면 모두 연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아프리카 순방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노조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계속된 파업과 시위로 연말 특수까지 사라지며 내년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 등은 연금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기 전까지 파업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1981년 영국에서 초연한 뒤 세계적인 뮤지컬이 된 캐츠. 이번엔 고양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현용 기자와 미리 보시죠. Are you going to try for a different life? 1년에 한 번 열리는 고양이들의 축제.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고양이가 선택되는 날. 사람들에게 버려진 고양이 빅토리아는 다양한 고양이들을 만나며 자신을 찾아갑니다. 원작의 유명 뮤지컬 노래들은 현장 동시 녹음을 통해 생생함을 전해주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춤과 노래는 마치 뮤지컬 공연장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다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고양이 인간의 외모를 놓고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2년 레미제라블의 흥행으로 국내 관객에게 익숙한 톰 후퍼 감독.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찾아 고마움과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Real labor of love making Les Miserables, and I just wanted to thank the Korean audience for embracing the film in the way that they did. 10년 전 뮤지컬 캐치에 참여했던 배우 옥주현은 영화 커버곡을 불러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고 보물과 같구나. 그 마음과 생각을 담은 메모리가 이번에 메모리가 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개봉되는 영화 캐치가 국산 재난영화 백두산의 대항마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쉽지만 올해도 눈이 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건 12번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도 눈이 오지 않는다면 2015년 이후 4년째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성탄절인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과의 스모그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긴 시간 외출은 피하시고요. 실내에서는 바닥을 물걸레로 자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운전할 때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강릉 1도로 출발하겠고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올라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4+1 군소정당들이 예산 부수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개회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들어 구호를 외치며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충돌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